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개헌안 잘 만들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 대표님이 열심히 저기 자문이 들어가셔서 열심히 개헌안 만드셨잖아요. 네네. 근데 개헌안을 잘 만들면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이게 통과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되는데. 국민투표법을 아예 뭐 좌절시키는 정도인데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상정돼도 또 자유한국당이 부결시키면 또 그만 아니에요. 네, 개헌 부결의 어떤 표를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현재 의석수를 보니까 사퇴한 안철수, 당선 무효된 사람들을 더하니까 총 의원수가 300명이 아니더라고요. 한 네네. 293명 정도 네, 현재 되는데 293명입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이 총 293석 중에 한 116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9.59%고 개헌 저지선이 3분의 1 훌쩍 넘잖아요. 98석이면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데 116석이나 된단 말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반란표가 18표나 나와도 상관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적폐 정당에는 자유한국당이 116석이나 얻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네. 계속해서 얘기했던 네. 게 이 국회 직무유기를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국회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건 좀 제도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나.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가 네. 300명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니까 근데 그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네. 1등한 사람이 되는 그렇죠. 소선거구제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만 1등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정당에 대한 지지가 낮더라도. 네네. 실제로 2016년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받았던 지지율이 33.5% 정도였어요. 네네. 그러면 300명에 33.5%면 100명 좀 100명 넘게 정도, 가져가야 예. 되죠. 그러면 사실 지금 뭐 그중에 또 일부 이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 개헌 저지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선거제도였다면 근데 네, 그게 그랬겠죠.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역구에서 1등을 많이 하면 되니까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 1등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네네. 득표율보다 그래가지고 121석이죠. 당선되는 바람에 지금 결국 그게 이제 지금 모든 개헌과 뭐 네네. 개혁 입법을 다 지금 가로막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합집산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제적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수가 잘한다는 수를, 의원들이잖아요. 확보할 수 있게 된 게 결국 네. 선거제도 때문인 거죠. 사실은 만약 우리가 유럽에 있는 그런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였다면 네. 지금은 아마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기가 자유한국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정의당 같은 정당이 이번에 뭐 민주평화당이랑 합쳐가지고 겨우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정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7.23%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300명이 7%면 21석이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 원내교섭단체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20석 넘기니까. 그러면 지금 국회 논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2016년에 됐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까 네. 기본권 강화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덜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선거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하도 이 선거법 개정이 안 되니까 네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선거제도가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그것도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네. 대통령이 이제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따라 배분돼야 된다라는 한 줄을 넣어놨습니다. 예, 선거 의사에 따라서 예. 배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례성을 그렇죠. 거기 이제 개헌안에 넣었다는 비례성의 거죠. 원칙을 네. 개헌안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선거법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헌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선거제도의 비례성 원칙 네. 이게 이번에 들어간 거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한 모든 정당들이 다 지금은 동의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도 비례성의 원칙은 동의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자유한국당만 동의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다 최근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요? 개헌안 발의하고 하니까 네네.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후퇴한 셈인데요. 자유한국당 네네. 입장이 그것도 사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해서 헌법에 아예 명시하자고 하니까 그 정도 입장으로도 좀 후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아니어도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선거법
지금 발의가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발의돼 있는 거죠. 예,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주는. 예, 근데 이제 그건 법률이니까 사실은 개헌까지 안 하고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안에 한 줄입니다. 한 줄 넣는 걸로. 한 줄 넣어놓으면 선거법 개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면 위헌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에 그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한 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개헌안에 그렇게 들어갔어도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2004년부터 이게 정당 명부제 실시를 하면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어쨌거나 조금 이게 숫자가 조금이긴 하나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거긴 한데 100% 다 비례대표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비례대표라는 말만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분류할 때 다수대표제 국가라고 불리는데 좀 소선거구제 국가나 다름없는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비례대표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라고 하려면 전체 의석을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00명 중에 겨우 47명만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해서 정당 지지율대로 나누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국가는 아니고 그냥 비례대표라는 말만 쓰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단 전체 의석을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역구 선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각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으면 정당 지지율에 맞춰서 배분받으면 가령 뭐 A당이 300명인데 10%의 지지를 받았다. 정당 지지를. 그럼 A당은 300명이 10%니까 30석을 일단 받는 거고요. 근데 그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뭐 가령 10명이면 330명에서 10명 빼고 모자라는 20명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독일식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지금 독일식 방식이 제일 익숙하니까 지역구 대표자도 뽑고 지금처럼 1인 2표로 정당 투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우리가 정당 한 표, 지역구 한 표 찍는데 지역구 투표를 하되 전체 의석은 정당 지지율대로 나눠 가지는 독일식 방식이 지금 구체적으로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그 제안한 비례성 원칙이 명시되면 그렇게 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니까 방향이.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명시가 된 건데. 근데 또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면 어떡하냐. 그렇죠. 제가 이제 아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비례대표제 좋은데 숫자 늘어나면은 그건 안 된다. 나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거 싫다.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뭐 세금 낭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기 싫으니까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늘리면 보기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도태됩니다. 도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정치인이 누군지를 보시면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박주민 뭐 국회의원 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주 기득권이 그냥 얼굴만 봐도 기득권 같은 분들은 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데 반대예요. 반대 거꾸로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국회의원이 꼴 보기 싫은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꼴 보기 싫다면 오히려 숫자를 늘리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숫자 늘리는 거에 반대예요. 소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 나누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기가 300명 중에 한 명인 것보다 2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지역에 기반이 있는 기득권 정치인들은 그게 더 특권이 더 커지죠. 특권도 커지고 유리하고. 예를 들어 국회 예산 6천억인데 지금 300명이 나눠 쓰는데 200명이 나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많아지겠죠 특권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 대표님 말씀은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누자 이런 얘기신 거죠?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특권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걸 싫어하는 게 특권자가 많아지는 게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권을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특권 줄이고 숫자 많아지고 그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분들이 국회 예산 줄이자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6천억을 300명이 나눠 쓰다가 200명이 나눠 쓰면 대박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더 화나죠. 그러니까요. 300명 꼴 보기 싫은데 그중 엑기스만 골라서 200명이 남아요. 꼴 보기 싫은 엑기스들만. 그럼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400명으로 늘리고 400명 중에 좀 보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네네. 국회를 기획하는 거죠. 근데 다시 좀 개헌안으로 얘기를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개헌안에 대해서 정부 형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차이가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되어 있고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은 분권적 대통령제, 또 책임 총리제 등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약화시킨 내각제에 준한 정부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하대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게 정부 형태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여당 야당들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정부 형태는 그게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직선으로 뽑고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네. 대통령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 내각제라는 형태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중간쯤 되는 게 의원 집정부제라는 게 있어요. 네, 오스트리아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의원 내각제는 논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을 직접 안 뽑기 때문에 그 논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원합니다. 또 네. 필요해요. 직접 뽑힌 대통령이.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원 내각제 이야기하는 건 좀 논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 정확하게 보면 지금은 대통령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네네.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유지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 집정부제를 하자. 네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유한국당도 자꾸 뭐 분권형 대통령제 하는데 그것도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네네. 헷갈려요. 헷갈리는 진짜. 이야기고 그냥 사실은 그동안 쭉 우리나라에서 써왔던 용어로 보면 의원 네. 집정부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아. 그 논의고요. 네네. 그 논의에서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냐. 그건 정답은 없는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선거제도, 뭐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잘 돼 있으면 정부 형태는 사실 어떤 형태를 택해도 장단점이 있어요. 대통령제를 택해도 다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뭐 의원집정부제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하기 나름인 면이 있는데 네네. 그 운영의 핵심은 바로 선거제도가 잘 돼 있고 국민들이 원할 때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지방분권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중앙 권력을 잡지 않더라도 네네. 지방자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구조가 된다면 저는 정부 형태는 오히려 타협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논의가 좀 소모적인 면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정치권에서는 계속 정부 형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네네. 사실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이게 잘 되면 정부 형태는 충분히 타협이 가능합니다. 네. 하 대표님 말씀은 뭐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만 잘 되면 어떤 정부 형태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물론 이제 것 잘 같은데. 짜긴 잘 만들긴 해야 되는데요. 네네.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 데는? 이제 만약에 그게 잘 돼 있으면 네네. 사실은 정부 형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정부 형태라는 건 결국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하고 적절하게 역할 분담이나 견제 균형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건데요. 네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되게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선거제도와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로 치면 뭐 집의 기초와 기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저는 뭐 선거제도를 기초라고 하고 네. 직접민주주의하고 지방분권을 기둥이라고 하는데 네네. 스위스는 그 집의 기초와 기둥이 잘 돼 있습니다. 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 네네. 지방분권 아주 잘 돼 있죠. 네. 예. 웬만한 문제는 지역에서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도 잘 돼 있죠. 국민들이 원하면 뭐 기본소득 이런 것도 헌법 개정안을 맞아요. 여기 국민투표하고 그러잖아요. 국민 발언하고 국민투표까지 네네. 가잖아요. 맞아요. 스위스는 이 세 가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중앙 권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중앙 권력도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7명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있어요. 네네. 그 내각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합니다. 오, 대통령이 재밌다. 스위스 국민들은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요. 그럴 수 있겠어요. 누군지 몰라도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네. 국가가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오. 국회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네네. 지방분권이 잘 돼 있어서 지역에서 많은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고 네. 또 뭐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국회의원 통하지 않고서도 헌법 개정안도 낼 수 있고 국민투표로 정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까짓거 뭐 대통령이 누가 하든 이 나라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핀란드는 이제 의원 집정부제 국가인데요. 근데 네네. 의원 집정부제라는 말을 쓰지만 네.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 우리가
우리가 대통령제, 의원집정부제 이런 것도 그냥 네. 하나의 유형화를 한 건데 그 안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핀란드는 1980년대까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좀 분점하는데 역할을 네네. 나누는데 네. 대통령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 국방 이런 것도 담당하지만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우위에 있죠. 아, 대통령 권한이 되게 셌네요. 그렇죠. 총리가 국가 운영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내치 같은 거는 총리가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하면 총리를 그냥 갈아치우면 되는. 아, 총리 임명 아주 강한 임명권을 그렇죠. 갖고 그래서 있다 보니까. 실제로 1980년대까지는 핀란드가 굉장히 대통령 권한이 센 어떤 네. 의원 집정부제, 총리가 역할을 많이 하지만 대통령이 더 셌는데 그때까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냉전 시기였거든요. 네네. 핀란드는 소련하고 이 붙어 있는 나라였고 옛날에 전쟁을 해서 땅도 뺏기고 이랬기 때문에 네네. 핀란드가 그런 상태였는데 냉전이 끝나면서 핀란드가 국회가 더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네. 총리가 더 많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의원 집정부제로 바뀝니다. 지금도 의원 집정부제인데 네네. 대통령은 이제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요. 핀란드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부 형태가 아까 정답이 없고 좀 유연하게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게 그 나라의 어떤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하 문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거는 그러니까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네. 잘 되어 있으면 정부 네. 형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근데 이제 거네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지적해야 되는 건 자유한국당이 의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는데 네. 의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는 건 좋아요. 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핀란드나 오스트리아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의원 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 국가인 국가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이야기 안 하면서 네네. 의원 집정부제 이야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그렇죠. 후 정부 형태 정말 이렇게 의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집정부제를 네. 제대로 하고 싶다면 네. 선거제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그런 점에서는 이게 정말 이렇게 좀 논의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제가 보수 정당의 당원이라면 정말 너무 쪽팔릴 것 같아요. 솔직히 쪽팔리고 말씀드려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예. 좀 앞뒤가 맞고 예. 예, 설득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네. 주장하려면 좀 자한당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글쎄 뭐 제가 좀 네.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서 왜 자한당 당원 가입하시게요? 아니 당원은 안 하지만 강의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자한당 관계자 여러분은 네. 이렇다로 제가 연락 무료로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다로 연락 주시면 네. 우리 하 대표님과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무료로도 하고 개인 지도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 대표님 견해에 대해서 찬희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뭐 정부 형태보다 본질, 네. 밑바닥이 중요하다는 뭐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금 제가 이제 좀 뉘앙스의 차이는 제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 대표님은 이제 선거제도나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이 잘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뭐 어떤 정부 형태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네. 바로 여기 전제가 문제라고 봐요. 선거제도도 지금 비례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고, 네.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이나 역사나 제도도 사실 미비되어 있고, 네, 네. 그렇죠? 지방분권도 뭐 사실 전혀 사실 경험 자체가 사실 지자체가 있을 뿐이지 네, 지방자치도 굉장히 일천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분권에 대해서 약간 걱정되는 거 있으시구나. 네. 그건 또 이제 토호 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예. 높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맞는데 네. 현실적으로 또는 이제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 뭐 내각제건 의원 집정부제건 간에 의회의 중심을 두는, 그래서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의회가의 권력을 많이 주는 네. 그런 게 좀 우리나라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왜 선결 조건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의회에 너무 많은 권력을 주게 되면 건전한 연합 대신에 패거리 정치 네, 네. 또는 소수 정당의 우대보다는 기득권 정당 간의 야업이 더 두드러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우려가 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유럽의 전후 내각제 역사 또는 이원 집정부제 역사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정치 안정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정치 안정이라는 말이 사실 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뭐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기민당과 사민당 네, 이게 네.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교체 집권하던가 아니면 걔네들이 한쪽에 뭉쳐갖고 대연정을 한다든가 네, 네. 이런 식으로부터 정치 안정을 이뤘거든요. 음. 정치 안정이 겉으로 보면 딱 좋은데 네. 이게 지금 이제 21세기 접어들면서 이 정치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주고받고 했던 네. 그런 식의 역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난데 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중도우파 중도좌파의 대연정이나 교체 집권이 사실은 기득권 세력 사이의 야합이었다. 이런 게 사실 많이 입증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데 신흥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 안정이 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는 네, 어려울 저는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생각하고요. 예. 정치 안정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의 안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의회의 중심을 두는 거. 근데 유럽의 이제 역사를 쭉 보면 말이죠. 네. 50년 동안 정당의 지도에 큰 변화가 없어요. 예, 비례대표제는 그런 측면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큰 파열골이라 그럴까? 네네. 격동이라 그럴까? 네네. 어떤 뭐 접점이라 그럴까? 네네. 파고라 그럴까? 이런 게 잘 안 생기는 매우 안정적인 구조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아직도 예. 우리 사회 내에 촛불혁명과 같은 파고, 네네. 격동, 네네네. 드라마 네네네.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는 사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야 좀 기득권 세력을 좀 더 몰아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 좀 더 생각이 좀 더 강하고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도 대통령제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현 개헌안 정부 형태에 관해서는 네네. 현 대통령의 개헌안에 좀 동의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다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네. 선거제도 개혁이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없다. 이게 이제 정확한 제가 가진 생각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 아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다.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받아들여야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국민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비례민주주의 연대 힘을 강화해야 됩니다. 후원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은 정말 비례민주주의 연대 검색창에 비례민주주의 연대 쳐보세요. 네, 후원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자, 두 분 의견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월 개헌 물 건너갔죠.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대로 개헌안을 다시 또 잠재울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3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 개헌을 이제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루려고 했는데 여하튼 이번 이제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 투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물 건너갔지만 앞으로는 이 개헌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하 대표님 얘기 좀 해주세요. 끝까지 아마 저는 뭐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은 뭐 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일단 5월 13일까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은 사실상 무산된 거지 법적으로 무산된 건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3월 26일 날 대통령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60일 안에 국회가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 표결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서 무산시킨 건데 이건 사실상 무산시킨 거지 여전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5월 23일까지는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23일까지 국민들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할 건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정과 로드맵을 밝혀라.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서 이걸 무산시키는 아주 반칙이죠. 변칙이고 정말 심각한 이거는 뭐 꼼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좀 묻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후에 일정과 로드맵을 밝혀라. 그걸 해야지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요구들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의가 없는 정당이라지. 예인데 그게. 아니 이게 뭐 예의는 인간이만 지켜야 되는 건데. 아니 뭐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 게 어제 뭐 하루 이틀 얘기인가요? 짜증나 진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사실 이거 무산되면서 어떤 별다른 입장을 아직 발표를 안 하시고 남북 정상회담 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청와대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한당과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해왔어요. 청와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혹시 예상이 되는 게 있으신가요? 뭐 저도 이제 이 국민헌법 자문특위가 3월 13일 날 사실상 활동이 끝나가지고 저도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처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이후 개헌의 일정과 로드맵 그리고 이제는 책임을 지겠다. 헛공약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그 일정과 로드맵대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 없이 그냥 처리하면은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너무 허탈하죠. 너무 허탈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단순히 처리할 건 아니고 5월 23일까지는 최대한 그런 걸 좀 국회에다가도 요구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국민들도 저는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청와대에도 뭐 물론 발표 후에 평가해볼 일이겠지만 그렇게 확실한 이야기들을 안 해주다 보니까 되게 좀 그래요. 허탈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개헌안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벌써 또 여권 일각에서는 뭐 6월은커녕 20대 국회에도 개헌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21대 국회가 열리는 2020년 이후에나 또 개헌이 논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돌기도 하고 또 그때 되면 또 국회의석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또 뭔 핑계를 댈지 또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이번 개헌 무산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혐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냐. 국민투표법 관련해서도 예전에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거 봤잖아요. 법안 통과시키려고 막 이 노상에서 뭐 집회를 한달지 뭐 그 안에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동안 여당도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하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뭐 이 여당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여당 일각에서 벌써 뭐 2020년 총선이 지난 다음에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치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주는 그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일을 되게 만드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 됩니다. 이렇게 뭐 그냥 어디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그거는 뭐 정치를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책임 있는 정치를. 저는 벌써부터 뭐 2020년 이야기하는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다. 어쨌든 야당도 지금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뭐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라면 개헌이 되게 만드는 것 노력을 해야죠 여당에. 그러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 10몇 명이 이렇게 이제 뭐 반란표가 나오면 되면 개별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접촉도 하고. 그럼요. 뭐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치 여론도 불러일으키고. 그게 그리고 정치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지금 하나는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당론이나 또 홍준표 대표 워딩을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해서 저지투쟁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 당론 밝히면서 뭐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틈을 잘 파고드는 것도 여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자 정치적이죠. 맞아요. 뭐 여당 의원들은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너희도 자한당 알지 않느냐. 뭐 걔네들하고 얘기가 되느냐. 그렇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면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은 많이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20대 국회가 2016년에 치러진 선거잖아요. 근데 촛불혁명은 2017년에 했잖아요. 16년에서 17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촛불혁명 이전의 정치지형, 촛불혁명 이전의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참 촛불혁명 이후의 힘을 이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다는 건 저도 알아요. 이 지금 20대 국회, 촛불혁명 전에 생긴 이 정치지형이 반영되어 있는 국회가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거야. 이건 내가 이해는 간다 이거야. 하지만 국회가 그런 것만 핑계를 대고 사실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딱 이렇게 쳐다보면 국회가 힘이 없어요. 동력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국회가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 압력을 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힘이 없으면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도 힘을 바깥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바깥에서 새로운 개헌 모멘텀을 좀 만들어가는 국민적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하고 이제 하 대표님이 이번 개헌안에 좀 미흡한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흡한 점도 또 토론에서 좀 더 집어넣고 일단 5월 23일까지 노력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논의들 좀 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논의 구조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단체들도 있고 이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가고 그와 동시에 개헌 찬성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 또는 긴급성도 이렇게 확산시켜가면서 5월 23일에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에 또 변화된 정치 지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고 거기에 국민적 힘을 더해갖고 개헌을 연내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적 운동을 벌려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국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도 동요해서 국민적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희생님 말씀 동의하면서도 참 피로감이 느껴져요. 이게 천만 촛불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정치 지형을 만들어 놨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꿈쩍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국회. 저 너무 실망스럽고 우리가 또다시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압박해야 되나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 많이 슬퍼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하면 그렇게 전제하면 과연 개헌이 그럼 쉽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도 사실 불투명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을 보더라도 정말 상식적이지 않게 그 선거구를 다 쪼개가지고 결국은 기득권 정당, 자한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갖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동참한 것도 민주당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자한당 핑계만 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직무유기는 마찬가지였다.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노력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발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직업 가지고 소소하게 소박한 꿈을 꾸면서 잘 살 수 있게 이제 광장에 이렇게 자꾸 나가지 않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물론 지금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좀 만들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이런 국회가 일만 좀 잘해도 우리 좀 덜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좀 필요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차 선생님은 어떤 개헌의 내용을 좀 더 개선하고 또 개헌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국민의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가름해 주신 거고요. 자, 하 대표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네.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았습니다. 제일 깔끔하고 좋은데 그게 지금 무산된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개헌 안 하고 그러면 지금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을 안 하고 대한민국이 많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냐? 못 됩니다. 그게 네. 사실이에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지지율이 높고 인기가 좋으시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5년이고 한 네. 번밖에 못 합니다. 그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회가 뭐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21대 총선하면 또 국회가 좋아질 거냐?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요 시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도를 네. 바꿔가지고 누가 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민주적이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지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인데 저는 이 시기를 안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년이 1919년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3.1운동 100주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100주년이 내년이에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맞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만들어지고 상해에서 네, 네. 그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일종의 임시헌법을 만듭니다. 네, 네. 거기에 1조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 1조가 시작된 때가 1919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내년이면 딱 100년이 되는 거죠. 네. 저는 내년은 우리가 좀 새롭게 내년 그 100주년, 네, 3.1운동 네, 네. 100주년 또 우리나라 헌법 100주년을 새롭게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개헌은 더 힘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21대 총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할 수 있는 대로는 최대한 다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네. 어차피 지방선거 저는 어렵다면 지방선거 이유를 보고 네. 하되 다만 5월 24일까지는 국회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그렇죠. 네, 네. 이후 일정이라도 밝혀라. 네, 네. 요구를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그 자한당 그냥 내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민적 캠페인. 뭐 글쎄 자한당이 네. 어쨌든 너무 잘못한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어떻게 좋은 할지. 캠페인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2호, 네네. 3호로 딱 이어가서 릴레이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니 예. 저는 사실 직무유기 관련해서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예. 예. 하여튼 뭔가 뭐 법적인 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네. 뭐 뇌물이나 이런 게 아닌데 법적인 책임을 졌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네. 법 자체가 뭐 그렇게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이번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헌법 위반인데 그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개헌을 무산시키다. 개헌을 무산시키고 네. 사실 개헌만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국민투표는 못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상태를 그러니까 존속시키는 거니까. 지금도 계속 예. 빼앗고 있는 예. 겁니다. 이게 네, 끝난 네.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아까 뭐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든 네. 저는 네. 요즘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도 해볼까 고민 중에 네. 있는데 네. 뭔가 좀 정리되면 네, 네. 시작을 하고 네네. 그런 꼭 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국민들이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해서요. 이렇게 방송을 듣고 나면 청취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지금 온 힘을 다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뭐부터 하세요?라고. 어쨌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들 보고 사는 거잖아요. 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 네. 전화 한 통화씩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화 받는 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네네네. 당신들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하고 예. 그러고도 무슨 염치로 월급 받느냐. 네네.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마음이 약하신 분은 이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팩스를 보내셔도 좋고 왜냐하면은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 하여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화가 나 직접 있는데. 전달돼야 되겠죠. 화가 나 네. 있는데 얘기를 안 하면 화난 줄 모르잖아요. 네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렇거든요. 네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자기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씩 하고 네. 그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동네 네. 진선미 의원이신데 네. 네, 문자 한 통 보내야 문자 한 되겠네요. 통 보내고. 네. 오늘 마돈나가 굉장히 화나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방송을 끝내지 않아요. 지금. 네. 네, 화가 나갖고 말이죠. 네. 네. 지금 완전 방송 열받았어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오늘 사실 긴급 편성한 방송입니다. 네. 어제 컨택을 해가지고요. 아, 오늘 예. 나오셨어요. 네. 우리 이렇다의 컨택트 능력인가. 네네네. 개헌 이야기가 이런저런 이슈로 묻히는 것 같아서 이렇다해서 긴급 편성해 봤고요.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여해주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애를 쓰셨는데요. 네. 아직 우리 시작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애써주시길 더 바라고, 애쓰셔야 합니다. 예. 예, 저희 이렇다 청취자분들도 관심 갖고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기 그리고 다른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찬희쌤 수고하셨고요. 네. 이렇다는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